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인과 같이 사는 건 정말 악몽이야? 2.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3. 독일. 1750조 배상금 갚아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 룸메이트로 가장 만나기 싫은 국적의 사람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이 압도적인 득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 어떤 영국인은 룸메이트로 최악인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바로 한국인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국인은 왜 한국인을 최악으로 꼽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룸메이트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중국인이 가장 만나기 싫은 룸메이트 국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어떤 영국인은 한국인이 최악의 룸메이트라고 꼽았습니다. 이유는 한국인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엄격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향이 있는 한국인들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생활하느냐는 개인적인 취향과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영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스티브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누군가는 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을 테지만 저는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뚱뚱하고 못생겼고 제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돈으로 친구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외모 때문에 초등학생 때 왕따를 당해야만 했고 중학생 때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바치고 각종 놀이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하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었는데요. 제가 돈을 쓰지 않으면 친구들은 저를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매일같이 먹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해서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했고 늘 파티에 참석하느라 밤낮이 바뀌어서 피부도 흉터투성이에 건강도 매우 안 좋아졌죠. 이런 제 모습을 본 아버지는 참다 못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스티브, 25살이 되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용납이 안 되는구나. 지금부터 용돈을 전부 끊을 테니 이젠 너 스스로 돈을 벌도록 하렴. 그렇게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쳐졌고 반강제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2인실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숙사 첫날부터 황당한 일을 겪고 마는데요. 룸메이트로 보이는 어떤 동양인이 저를 보자마자 중국어로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긴 영국인데 제가 당연히 중국어를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 이 중국인의 모습에 저는 기숙사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을 직감했죠. 그리고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청소를 도대체 언제 하고 안 한 건지 바닥에는 수많은 머리카락들과 담뱃재로 가득했고 화장실 휴지통은 꽉 차다 못해 넘친 지 오래인 듯 변기동 주변에는 변을 닦은 휴지들이 굴러다녔거든요. 무엇보다 이 중국인은 씻지도 않았고 다 먹은 음식을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어를 아예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제가 불만사항을 이야기할 때마다 영어를 못하는 척하기 바빴고 결국 일주일 이상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를 못 견딘 제가 전부 치워야만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이 중국인 친구가 어둠이 무섭다며 밤마다 불을 켜고 이상한 중국 노래까지 틀어놓고 잤다는 점인데요. 제가 둘 중 하나라도 끄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워서 저는 그렇게 잠을 못 이룬 채 밤낮이 바뀐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제 영국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친구들은 돈이 없는 저를 더 이상 친구로 여기지 않았고 결국 저는 상처를 받은 채 속으로만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버티다가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제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중국인이 회사 동료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이 되었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인데요. 저는 드디어 해방이라는 생각에 너무 신났습니다. 중국인과 함께 사는 건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세상에는 중국인보다 더 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제게는 새로운 한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되었는데 제가 중국인의 첫인상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했듯 저는 이 한국인 룸메이트를 처음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퇴근 후 숙소에 도착하니 이 친구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저를 보자마자 말하더군요. 안녕 스티브. 이 기숙사에서는 원래 실내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해.
바닥이 조금 더러워서 내가 청소해놨어. 그랬습니다. 기숙사 규정에는 소음이나 청결 등의 문제로 숙소 내에서 슬리퍼를 신어야 하지만 중국인 룸메이트는 진흙을 밟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다녔고 저 또한 그를 보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저는 이 한국인 룸메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거 있죠. 어쨌든 그렇게 깔끔했던 한국인 룸메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아침에 알람을 단 한 개만 맞춰놓고도 기상하는 독종이었는데 환기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며 일어나자마자 모든 창문을 열고 이불까지 전부 다 개어놓기 때문에 춥고 시끄러워서 저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저녁에 다시 펴야 하는 이불을 뭐 하러 정리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었을 뿐더러 중국인 룸메와 함께 살면서 가장 잘 맞았던 부분이 바로 알람을 1분 간격으로 수십 개나 맞춰놓는 거였는데 이 한국인은 절대로 그런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더군요. 기계 같은 생활을 하는 저희 아버지도 아침에 알람은 2터부터 3개씩 맞춰놓는데 알람 한 개로 일어나는 이 한국인 룸메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저는 가끔 이 친구에게 두려움을 느끼곤 한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룸메는 하루에 양치를 3번 이상을 하고 샤워도 반드시 하루에 1번 이상 했기 때문인데요. 제 중국인 룸메는 샤워를 안 해서 샴푸는 구비해 놓지도 않았으며 기숙사에서 보급되는 비누는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쓴 건지 비누에는 곰팡이가 덕지덕지 껴 있었거든요. 물론 칫솔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새 것 그대로의 상태를 자랑했죠. 그러나 이 한국인 친구는 씻는 것에 진심인지 밥은 못 먹어도 샤워는 꼭 하더라고요. 망가진 피부 때문에 청결에 예민한 저조차도 양치질은 하루에 1번 하면 많이 한 거고 샤워는 보통 3일에 1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은 저보고 깔끔을 떤다며 그렇게 샤워를 많이 하는 건 물낭비라고 말하곤 했죠. 저는 살면서 저보다 깔끔한 사람은 처음 봤을 정도로 한국인 룸메의 행동 하나하나는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쨌든 한국인 룸메는 제게 씻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눈치가 보여서 이 한국인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가 한국인의 밀거수밀투족을 전부 따라할 수 있어도 딱 하나만큼은 절대로 엄두조차 안 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인 룸메는 퇴근하자마자 모든 목가지를 잘 개어서 보관하고 곧바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점입니다. 사실 언제 한 번은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은 바로 아침에 알람을 하나만 맞추고 일어나는 사람과 퇴근하자마자 눕거나 유튜브를 보지 않고 곧바로 목가지를 정리하는 사람으로 결론 내렸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전부 해당되는 한국인을 보고 저는 정말 한국인의 부지런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하는 건 이쯤하면 될 거라 생각하며 늘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인스타그램을 켜곤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룸메와 산지한 달이 지나자 제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규칙적이고 깨끗한 생활을 한 덕분인지 살도 5kg 나 빠지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렇게나 약을 먹고 시술을 받아도 그대로였던 피부가 한국인 룸메를 만나고 한 달 만에 개선되다니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국인을 따라한다면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눈 딱 감고 한 달만 한국인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을 멀리서 보는 것과 직접 따라해보는 건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인은 쓰레기를 버릴 때도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분리수거했는데 분리수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익히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룸메는 세탁기를 돌릴 때도 흰옷과 속옷을 전부 구분해서 돌렸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나 끔찍했던 중국인 룸메를 떠올릴 줄은 몰랐는데 중국인 룸메가 있었을 때는 속옷과 흰옷, 심지어 신발이나 모자까지 전부 세탁기에 넣어서 편했거든요. 그만큼 한국인은 상상 이상으로 독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인 룸메는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설거지를 했으며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고 그대로 실행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부지런하게 사는 줄 몰랐고 한국인들은 정말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냐고 물으면 그는 늘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굳이 미룰 이유가 없지 라고 말해서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하기를 포기했죠. 어쨌든 제가 한국인 룸메를 흉내내며 부지런한 척하자 한국인 룸메는 제가 한국인 같아서 마음에 든다며 주말 아침마다 저를 강제로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요. 알고 보니 그에겐 엄청나게 많은 주말 소모임이 있었고 저는 이 한국인 룸메를 따라 주말 아침마다 조깅을 해야 했고 때로는 새벽에 차를 타고 나가서 등산도 해야 했으며 어쩔 때는 지역 축구 소모임에 끌려 나가서 강제로 공을 차야 했습니다. 재밌게도 저를 포함한 영국인들은 도저히 주말 아침에 기상할 수가 없는지 이 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거나 한국계 출신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몽 같았던 한 달이 지나니까 제 체중과 피부는 엄청나게 좋아져 있었고 결국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제 모습에 저는 고통도 잊고 홀린 듯 한국인 행세를 하며 이 친구만 졸졸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저는 광기에 가까운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한국인만큼이나 좋은 피부와 정상 체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처럼 행동함으로써 저는 건강한 몸과 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었고 늘 한국인처럼 열심히 살아가니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개선되었죠. 저는 더욱 당당해졌고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고도 친구를 사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었던 건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한국인들을 따라하는 건 처음에는 정말 지옥 같지만 결국에는 한국인들의 방식이 전부 옳고 이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세계 최정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했는지 한국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준 최고의 사람들이고 제 영원한 친구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룸메이트 덕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영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농업기술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면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최악의 환경에 차곡차곡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이제껏 그 어느 국가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감자를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닭을 키우더니 이제는 사막 한복판에서 새우 양식까지 성공해낸 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괜히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쌀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세네갈에서는 한국의 쌀 재배 기술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급률을 높여주었는데 최근 세네갈 정부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주체로서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빈곤은 비단 그 나라의 빈곤만은 아니라는 철학으로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는 6월 25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이 호언장담했던 말입니다. 최소로 10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려도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를 뒤집으면 다시는 일어날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제발 원조를 부탁한다는 편지를 썼고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옥수수 가루, 다 철어빠진 군북, 남들이 입다 버린 속옷, 분유, 군인들이 먹다 남은 잉여농산물과 같은 구호불자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1950년대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9년에는 무려 800억 원의 원조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세계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합니다. 이들을 다른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공여국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이 DAC의 24번 폐 공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기타 23개 국가는 모두 영원히 원조를 받기만 하거나 애당초 남의 원조를 받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때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에 큰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역시도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아프리카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요. 2005년 650억에서 2016년 5,500억 원으로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지원 규모를 늘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지원 방식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개발원조라는 이름으로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 왔습니다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잠비아 출신의 단비사 모요는 이제까지 해온 선진국들의 원조는 죽은 원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입하기만 하면 원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부패한 권력자의 금고로 직행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또다시 원조금을 가로채는 등 약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사자성어 중 교자체신, 슈자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는 의미인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공유하는 방식이 꼭 이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세네갈이라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연안의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쌀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네갈의 국화가 벼일 만큼 쌀에 대한 애정과 갈망이 컸습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네갈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었죠. 전체 가구 중 18.8%가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쌀이 주식임에도 자급률이 낮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수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쌀, 즉 벼는 수확할 때까지 거의 물속에서 자라다시피 할 만큼 항상 논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하지만 사막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에서 이런 환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모래사막은 세네갈 정부와 국민들로 하여금 가를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고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자리잡으면서 급기야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계기로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KAFACI를 통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한국은 아프리카 19개국과 함께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회의체 KAFACI를 출범했는데요. 아프리카의 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국가는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한 19개국입니다. 이들 모두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진흥청은 이들에게 쌀을 줄 것이 아니라 현지에 적합한 쌀을 직접 재배해 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는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2016년부터 10년간 시행해 아프리카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국가가 세네갈인데요. 세네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품종 개발에 돌입한 농진청은 결국 2017년 세네갈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이슬이라는 쌀 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 이슬이 품종은 한국의 식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주었던 허문회 박사가 개발한 통일벼를 활용해 개발한 선품종입니다. 1960년대 가난한 한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리핀 소재 국제미장연구소 IRRI에 근무하던 허문회 박사는 IR667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1972년부터 국내에서 통일벼라는 이름으로 보급됐습니다. 1977년 마침내 쌀자급자족을 이루게 한 신화적인 품종이죠. 그러나 생산성은 좋지만 밥맛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1992년 이후로 자취를 감췄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한국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수확량이 좋은 통일벼 계통의 밀양 23호와 태백을 현지 토착종과 교배시켜 1년에 2터부터 3기작을 가능하게 했고 수확량은 1헥타르당 약 10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네갈 논을 장악했던 사펠 품종을 대체하고 있는데 사헬보다 밥맛이 좋고 수확량도 3배가량 많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슬이 품종을 재배 중입니다. 2018년부터 세네갈의 농업연구청이 보금을 시작한 후 재배 면적이 500헥타르에 불과했다가 2021년에는 무려 2만 헥타르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이 의도했던 것처럼 농가 소득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네갈 현지에서 쌀을 판매하는 리페드, REFED라는 단체에 따르면 이슬이 쌀은 kg당 800원에 판매되는 반면 사헬은 약 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kg에 100원 차이라면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이슬이를 재배함인
농가 소득이 단순 계산해도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네갈 정부에서도 세네갈 농부들에게도 세네갈 국민들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세네갈 이외에도 아프리카 19개 국가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쌀 품종만 5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라위에서 2개, 말리에서 1개가 품종 등록을 완료했고 우간다, 케냐, 가나 등에서 8개 품종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고 9개 국가에서 37개의 품종이 현지 적응 평가를 거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역시도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농가는 줄지만 쌀 소비량은 느는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 아프리카의 쌀 생산량만으로 늘어난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프리카의 쌀 소비량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 덕분에 아프리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의 쌀 농사 기술을 보급했을 뿐인데 세네갈 정부가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한국에게 보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세네갈 정부가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협상 단계에 있고 완전한 구매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세네갈은 한국산 항공기에 상당한 만족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세네갈의 벼 종자 보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2016년 세네갈은 한국에게 KT-1 기본줄련기 4대를 발주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 국산 무기를 수출한 적은 있었으나 항공기 수출은 세네갈이 처음이었죠. KA-1S로 멍멍댄 이 훈련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1 기본줄넘기에 세네갈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세네갈을 뜻하는 S와 세네갈군의 상징과도 같은 테란가의 사자 문양으로 도색해 인도했는데 작년 세네갈 국방부가 주관한 대규모 국가 기동훈련에 참여하면서 외부에 공개됐죠. 그리 넉넉지 않은 정부 재원으로 대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장공기를 구매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공기에 상당히 만족했던 것인지 세네갈이 FA50까지 구매하고 싶다고 나선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대수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만약 경공격기를 구매한다면 이 기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전한 것은 그동안 KA-1S를 운용한 경험과 필리핀이 공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FA50이 미친 영향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역시 FA50을 운용하기 전까지 초음속 전투기가 전부 퇴역해 공중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 기종 덕분에 공군을 재건해냈습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서부터 TA-50 전술입문기를 거치며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이 한 기종으로 훈련기부터 전투기 역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격이 대당 500억 원 규모로 비싸 보이지만 조종사 양성이나 공군 운용 측면에서는 경쟁 기종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하죠. 세네갈이 몇 기를 구매할지 알려진 바 없고 실제로 구매할지도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한국이 세네갈의 식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가을에 수확한 곡물을 겨울에 전부 먹어치우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비닐하우스를 개발해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백색혁명을 이뤄내 겨울에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들에게 차과를 제공하거나 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토양에서 직접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여주었죠. 이런 것이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현지 상황은 이런 경제 위기가 의미 없이 느껴질 정도로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에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이란 등 레드팀 동맹을 끌어들이며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넣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러시아의 육군과 공군이 실시간으로 벨라루스에 도착하면서 벨라루스 주둔 러시아군은 9,000명 수준으로 증가해버린 상황인데요. 인구수 900만 명의 벨라루스는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이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접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입니다. 벨라루스라는 국가는 작지만 동유럽에서만큼은 충분히 위협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만 5천 명의 상비군과 30만 명의 예비군으로 유사시 병력 자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국이자 가장 경계하는 대상인 폴란드는 상비군 10만 명의 유사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은 7만 5천 명이 전부인데다 게다가 현재 보유 중인 방산장비 부문에선 폴란드가 크게 열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게 상당량의 장비를 공여해 폴란드군의 정비창은 완전히 비어버렸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 중인 전차는 구식 레오파르트 전차 200여 대에 70년대식 곡사포 200대가 전부입니다. 한국의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미국의 M1 계열 전차를 도입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배치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동안의 군사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방산 장비로 완전 무장한 폴란드군이라면 지금의 벨라루스군은 걱정거리가 아닐 테지만 오늘 당장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충돌한다면 여러모로 벨라루스가 우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벨라루스의 육군 전차는 T-72와 T-80 등 500여 대에 달하며 장갑차는 1300대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100문을 보유 중입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인 다연장 로켓 MLRS는 무려 200문가량 확보하고 있고 자주포 견인포 박격포는 400문 이상 보유 중입니다. 현재의 폴란드와 비교해 군사장비 숫자와 화력에서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자체만으로도 폴란드에게 위협적인데 거기에다 러시아군까지 벨라루스에 배치되었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벨라루스 공군 소속의 수호의 전투기에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을 탑재하도록 공동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술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될 정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핵공유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핵공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평상시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전술핵을 안전한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공동으로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각각 전술핵 공유를 꺼내는 가운데 벨라루스 외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작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주장에 따르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자국 내 보급 경로를 공격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반복 주장 중인 만큼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병력을 공동 배치하고 군사장비 공유와 핵전력 공유까지 대대적인 연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핵심 점령지 4곳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굳히기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나토 핵심 멤버 14개국은 핵억지 훈련에 나서며 러시아 연합군의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스테드 페스트눈이라 불리는 핵억지 훈련에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형 전술핵이라도 사용할 경우 러시아군을 전멸시키겠다며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라는 공동의 위험 요소 앞에서 유럽나 결속과 동맹은 더욱 탄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독일의 2차 대전 배상과 관련해 상상 이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7년 폴란드의 집권여당에선 수백 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대전 피해배상위원회를 신설했고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폴란드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집권여당의 카친스키 대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로부터 입은 피해는 폴란드 국민 600만 명의 인적자원 손실과 산업기반 시설 그리고 역사적 영토 손실 등 8천억 유로, 우리 돈 11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마테우슈 폴란드 총리는 단순히 물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폴란드의 미래를 무력하게 만들고 소련에 합병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쪽은 독일이라며 이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1750조 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은 폴란드의 이런 주장에 이미 과거에 얘기가 끝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외교부 대변인 측은 이미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1953년 당시 소련과 동독의 배상면제 협정에 따라 동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은 다른데요.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소련에게 합병되었기에 제대로 된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겐 전후배상 협정을 맺어 배상한 전례가 있고 1990년 동독과 서독내 동일 과정에서 폴란드에게 일부 배상을 했으며 관련된 영토까지 이양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유럽이 독일로부터 배상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제외되자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독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그때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독일은 폴란드에게 1조 3천억 유로 우리 돈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잠재적으로 유럽이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독일에 요청한 배상금은 12년치 국가 예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에 최근 폴란드가 독일제 무기 구매를 취소하고 한국과 미국산 장비를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독일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폴란드의 군사 장비가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독일 자신을 향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군사적으로 힘을 기른 폴란드는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같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독일과 유럽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폴란드와 러시아는 극과 극의 관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독일과 유럽을 압박해 전후 배상금 확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런 식의 선택 또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후 83년 만에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에너지 자원 강국도 아니고 이렇다 할 제조업 기술력도 없으며 오로지 인적 자원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아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국방력도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국방력의 부재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공격적인 국방력 증가를 이뤄내려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 국방 예산이 20조 원 수준인데 최근 도입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만 해도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FA-50 경공격기와 천무까지 합하면 이번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무기에 지출하는 금액은 최대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잭팟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아쉬운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산 장비에 지출하지 않고 자국 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내 전반적인 국민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들 할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혼란기에 국방력 강화에 소홀하면 폴란드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또다시 커다란 대가를 치르겠지만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이제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며 독일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폴란드는 독일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독일에게 배상금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내 통일 이후 꾸준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이유는 2차 대전 피해배상 보고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이미 지난 일이라 치부하며 폴란드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지만 폴란드는 1750조 원 중 10%만 지급받아도 대략 1년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독일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 이외에도 유럽연합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가입니다. 1년간 대략 4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로 지급받는데 폴란드 국가 예산을 감안하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원금에 의존할 정도로 대규모의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2022년 6월 지급된 47조 원의 유럽 지원금으로 한국산 방산무기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수백억 원의 연구 용역을 들여 5년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 끝에 독일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물론 1750조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배상금 지급이 합의된다면 또다시 한국의 방산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